요 질문이 어려운 포인트는 가 작품이 아니라 나 작품이에요. 자, 가 용동줄 위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지만 안 본 학생도 있으니까. 자, 검이란 놈이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요거 일단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시라고 하는 문학은 자 이거 여러분들 오늘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화자라고 하는 것을 화자라고 하는 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떠올릴 거야. 뭐 떠올린다니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가 있고요. 자, 이 정서를 바탕으로 그려낸 작품이 바로 시라고 하는 작품이야. 맞지? 시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야. 자,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이 문학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 그 다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자, 다음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서를 담아서 노래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야. 맞죠? 운율이 있는 언어로.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항상 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작품을 처음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처음이 아니지만. 자, 검이라는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놨대요.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자, 그러면 상황 어떤 상황? 일단 기본적으로 거미가 이 거미줄을 막 이제 치고 있어. 맞죠? 자, 그런데 이 거미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어떤 한 남자가 누워서 쳐다보기 딱 좋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밖에 안 드러나 있어? 상황밖에 안 드러나 있어. 맞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화자가 어떤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사나이가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맞잖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년에서는 화자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2년 넘어가요.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대요. 나비가 날아드니까 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겠지. 자,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겨오기만 한다. 뭐 당연한 상황이다. 그쵸? 자, 거미가 손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당연한 상황이야. 맞지?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상황 나오는데 갑자기 뭐 하는데? 사나이가 한숨을 쉽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정서가 드러나지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어떤 한 사나이,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사나이죠. 누워있던 사나이가 한숨을 쉬는데 뭘 보면서 그러면 한숨을 쉬는 거야? 거미줄에 나비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야. 왜? 이 남자가 누워가지고 뭐 본다고 했어? 거미줄 본다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서를 드러내는데 한숨 쉬는 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정서인지 사실 잘 몰라. 맞지? 뭐 때문에 한숨 쉬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돼? 다음 걸로 또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사나이 사연이 이랬네.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 그러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주체는 누구야? 그렇지, 화자입니다. 사나이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뭘 묘사하고 있어? 사나이와 거미의 모습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어. 맞죠? 자, 동시에 묘사하는데 화자는 지금 누구에게 뭘 해주고 싶어? 이 사나이에게 위로해주고 싶어. 맞죠? 사나이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해줄 수 있는 행동이 뭐밖에 없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게 왜 사나이를 위로해주는 일인데? 왜요? 누나 왜요? 무수한 고생이 거미랑 동일시대.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은 사나이랑 나비를 동일시시키는데 그 반대에 있는 걸 동일시키는데 맞죠? 자, 그러니까 나비가 어디에 걸려 있어? 거미줄에 걸려 있어. 그래서 거미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마치 그렇게 거미줄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비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해 보이는 거야? 사나이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면
사나이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화자의 입장인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너무 다르대요. 자, 우리는 아직 나를 안 봤으니까 가부터 볼게요.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치? 사나이, 화자 따로야. 맞죠? 자, 그리고 화자는 사나이를 위로하면서 독자에게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하자면 뭘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독자들을 모두 위로하고 싶은 거야. 이 독자들이 누군데 그러면? 수탈당하고 있는, 일제에 수탈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가라고 하는 작품을 에서 이 사나이라고 하는 존재에 무엇을 대입시켜줘야 되는 거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딱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문학, 그 다음에 뭐 고전문학도 상관없이 요즘 보기 참 많이 나오죠. 자, 보기 많이 나오는데 이 보기가요, 이 작품을 좀 해설해주는 형태의 보기도 있고요. 또는 이 작품을 읽은 걸 바탕으로 보기를 활용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품 해석이랑은 상관없이 이 작품의 특징 그냥 하나 딱 집어넣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읽어봐 라고 하는 식의 보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은 특히나 이 보기라고 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지금 이 사나이를 우리 민족의 현실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읽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적어도 보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보기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 있죠. 이 다른 문제는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배반되는 내용이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칙이야. 왜냐면 이 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작품을 읽고 나서요, 이 작품 해석 관점이 있잖아. 뭐 우리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이 관점을 더 씌워가지고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작품, 이 안경에요, 그냥 색깔 칠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란 색깔 칠해주면 우리 파랗게 보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마치 이제 이 색칠을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보기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내재적으로 읽는 겁니다. 처음에 작가 보자마자 윤동주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동주 보자마자 그냥 바로 뭐 자기 반성, 참회 뭐 이런 것들 바로 떠올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윤동주가 썼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 바로 떠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읽고 나서 떠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읽어봤더니 사실은 요거는 자기 반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윤동주라는 거 하는 작품을 본다고 해서 윤동주 이름만 보고 바로 여기다가 대입하지 말라고.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걸 봤더니 아, 그렇게 해석하라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해석의 일본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적 감상이야. 내재적 감상.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표현만 가지고 보는 거야. 이야기요? 맞아요. 시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에도 줄거리가 있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이 시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읽는, 이 중심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게 왜 필요하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달밤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가 보여주겠대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주겠답니다. 자,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또 보여주겠대요. 맞죠? 자, 끊고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딱 읽다가 멈춰야 돼. 왜 멈춰야 되느냐? 말투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있습니다. 뭔데요? 성찰하고 있어. 맞죠? 왜? 자,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온 건 뭐지?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요, 나 지금 방금 뭐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잖아. 그치? 이런 생각을 보통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온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네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자, 여기서도 끊을 거야. 여기서도 멈칫해야 돼. 자, 왜 멈칫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 상황 볼게요. 자, 어른들 판 위를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 한 그림자 누굴까요? 나겠지. 화자겠지. 맞죠? 자, 그런데 보여줄 건데, 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건 뭐지? 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태도 일단 첫 번째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내 것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내 것 중에 외로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거 혹시 이해됩니까? 내 것 중에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라고 하는 건 이미 내 안에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외로움 나한테 있어. 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보여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뭘 보여줬는데? 그렇지.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로는 안 나와요.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시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자,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내 것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된다는 건 이때까지는 뭘 내가 보여줬다라는 거야. 외로움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나는 어떤 존재였다? 외로운 존재였다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외로운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이 꽁꽁 얼어있는 들판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겠지. 맞죠? 자, 그리고 밑으로 너희를 내려옵니다. 자, 또 한 번 성찰합니다.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고이춤이라고 하는 건 옷의 이 앞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고이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야. 다른 말로 바꿔도 상관없어. 뭐 오랫동안 네 가슴 속에 남아있던 건 뭐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맞죠? 근데 이게 실제 옷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사실은 니라고 했지만 사실 이 니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날 포함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아까랑 뭔가 달라. 들판 걸어가는 이미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 두 팔 벌려서 있어. 맞죠? 그리고 얼음 들판이 아니래. 꽁꽁 얼어있는 들판이 아니고 어떤 들판이래? 구름 개인 들판이래. 구름 개인면 뭐가 내려와? 달빛이든 또는 햇빛이든 내려오겠지. 맞죠? 근데 달밤이니까 달빛이 아주 쨍하게 내려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면 헐벗으로 가득히 받는 달빛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데 바로 알겠어요? 모르겠지 않나요? 나도 바로 모르겠거든. 왜냐면 이렇게만 하고 시가 끝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야. 그런데 뒤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볼게요. 질문을 통해 아까 뭐 했습니까? 성찰하는 모습,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읽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대요. 자, 이 시의 장면에서요,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대답해주세요. 이거 보고 생각해봐.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할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 시에 자연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뭐뭐 있어요? 들판, 구름, 달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중에 하나겠지. 얘네를 내면화한대요. 내면화가 무슨 말인데요? 내면화, 나의 안으로 들인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나의 안으로 들이는 거 뭐 있었어 아까? 두 팔 벌려서 뭐 한대요? 달빛을 받는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린다고 봤을 때 내면화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달빛 그대로 받고 있잖아. 심지어 어디까지인데 고이추만까지 넣은 다음에. 맞죠?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빛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를 해석을 100% 할 수 없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내면화하는 거 뭐라고 했어? 가득하게 달빛 봤는데 심지어 어떻게 두 팔 벌려가지고, 맞죠? 자, 두 팔 벌려서 가득히 달빛 받는 거를 자연물을 내면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자연물을 내면화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이 자연물을 내면화하는 이 화자의 행동을 뭐라고 지금 보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지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게 되는데? 순수성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연물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 시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내가 외롭게 이렇게 살아갔어. 그런데 나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 달빛이 주는 저 순수함을 받아가지고 나 역시 저 달빛처럼 순수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의 전부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이상으로 해석한다? 그럼 사실은 확대 해석이야. 맞죠?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시의 어떤 메시지나 장면을 그렸잖아. 그걸 바탕으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읽은 이 내용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이제 고전 시가나 이런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냐면요. 지문 읽어요. 지문 읽고 보기 있는 문제 있잖아. 근데 사실 보기 있는 문제가 사실 점수도 100점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풀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먼저 푸세요. 먼저 풀고 나면은 이해에 도움이 더 됩니다. 그럼 이해에 도움이 더 되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요 나눠준 자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내 필기하지 말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해준 이거는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밤이라고 하는 시가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안 돼 있을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익혀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거 한번 넘어갈 건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제 인쇄가 안 돼 있는 학생도 있어서.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볼 거냐면 좀 번쩍거리는 하지만 요거 지금 이 낙엽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 지금 페이지 없는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요거 지금 없는 사람. 둘 있어요? 없어? 지금 11페이지가 이상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11페이지 먼저 보고 뒤에 12페이지 먼저 볼게요. 요거 혹시 이건 있어? 네. 오케이. 문어 있어요? 이거 그 낙엽송 있는 페이지?
오케이. 12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현대시 같이 연달아 보면 좋을 텐데, 요거 인쇄되는 동안 12페이지 요거는 고전입니다. 고전. 자, 고전시예요. 고전시가. 자, 그래서 요 고전시가 역시 사실은 현대시와 비슷한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 고전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면 사실 고전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1, 2 때는 이 고전에 쓰이는 문장들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무슨 문장인지 해석이 안 돼서 이제 좀 틀리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고3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요. 사실은 고3 실전에서 고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3 올라가서 선생님 저 고전 때문에 힘들어요. 고전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는 고전 소설 읽기가 너무 빡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국어 좀 소홀히 했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워가는 식의 공부들을 하다 보면 고전은 자연스럽게 좀 익히게 됩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 고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받아들일 때 이 학교에서 고전을 배울 때는 여기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만 무슨 의미인지 다 막 해석을 하고 필기를 하고 적혀있고 하는 식으로 보잖아. 자, 그러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요거를 읽을 때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가져가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들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가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민농가입니다. 민농가. 저기가는 저 노농아. 노농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요 한자 정도는 좀 알아줘야지. 노농이 뭔데요? 늙은 농사꾼, 뭐 늙은 농부 정도 되겠다, 그렇죠? 늙은 노자. 자, 그러면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저 늙은 농부를 보고 있는 거야, 맞죠? 농사꾼을. 자, 그래서 이내 농가 살펴듣소. 이 농가는 뭔데?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농가를 살펴듣소.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느냐라고 해서요. 자,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야. 그리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야. 이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고전은요, 그 현대시랑은 다르게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막 이렇게 반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처음에 했던 내용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98% 이상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거를 체크했다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대본 일뿐이라. 당연히 천하대본 뭐겠어? 농사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반디랑의 좋은 씨앗 읽어서 묵힐자리 살펴서 농사 준비 이 모춘의 때 지키기 급선무라 라고 해서 그냥 농사 짓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선생님 모춘이 뭔데요? 당연히 모르겠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모내기 하는 봄을 뜻하죠. 춘 정도는 알잖아. 봄춘자. 맞죠? 자, 그래서 모내기 하는 요 이제 그 봄때를 말합니다. 그때 때 지켜야죠. 이 쌀농사 같은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맞죠? 자, 그래서 문무라 나라 조세. 자, 요게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세라고 하는 게 뭔데요? 세금이야. 맞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농사야. 농사는 주로 두 가지 있는데 백성들, 평민들이 지어요. 자, 백성, 평민들이 또 힘들어하는 요소가 뭐냐? 농사 일이 힘든 거,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맞죠?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역사들 여러분들 많이 배워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조세, 세금 얘기 나왔으면 지금 요거 뭐랑 뭐 얘기하는구나. 농사와 세금 얘기하는구나. 맞죠? 백성들의 삶이다. 맞죠? 자, 그래서 하은주어 어떠한 거.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하은주,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공법, 조법, 조세제는 다 법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거네. 맞죠? 하은 때에 끼친 법이라 주나라 철법은 11지세 그 아닌가? 자,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 돈을 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후까지 좋을시고
앞에 거 다 몰라도 요거 하나 체크하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겠네.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조세 좀 줄여달라. 못 살겠다 힘들어서 라고 하는 이야기죠. 맞죠? 자, 그래서 어찌하여 권세 부려 세금 구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고 가령은 어이할꼬 라고 해서요. 자, 권세를 부리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데 세금을 걷어가는 존재들이겠네. 맞죠? 자, 그런데 권세 부려서 세금 구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더해지는 세금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어떻게 살라고? 자, 그래서 가령은 어이할꼬. 자, 가령이라고 하는 거 모르면 넘어가야지. 맞죠? 가령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가령주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수탈하는 형세 이런 것들을 가령주구라고 합니다. 세금 너무 많이 수탈해서 그 살기 힘든 백성들의 모습을 가령주구라고 해요. 자,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상원탕 오늘이라 봄엔 새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어마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또 얘기합니다. 세금 두렵다. 맞죠? 자, 그래서 길쌈은 요 길쌈에 바느질 하는 거 옷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돈 벌어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봄에 새실 먼저 팔고 그래서 여름 곡식 그때 당시에 농사를 벼농사만 지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삶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맞죠? 밭농사도 지었습니다. 밭농사는 그 절기마다 그 계절마다 이제 그 수확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뭐 여름에 뭐 수확하고 겨울에 뭐 수확하고 뭐 가을에 뭐 수확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름 곡식 이제 다시 내니 자, 조세를 어찌하겠는가?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인의 중세 어이할꼬 번거롭다 사양마오. 자, 그러니까 이 중세 세금이 부과되는 게 그 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 소홀히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농사일 번거롭다고 사양하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일 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악초를 자, 우리 한자를 하면 좀 더 편해요. 이 악자가 무슨 악자일까요? 악할 악자입니다. 악마할 때 악자야. 자, 그리고 초는 뭔데? 풀초자야. 자, 그래서 악마 같은 풀, 농부 입장에서 악마 같은 풀 뭔데요? 잡초겠지. 맞죠? 자, 그런데 몰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섞어 핀 저 악초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풀은 풀일 거야. 맞죠? 풀인데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악초 제거해야 되네. 잡초 제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제거 못하면 어이하리 송이날묘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이라 금년에 못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알고.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야지. 자, 금년이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명년은 그럼 언제일까요? 내년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이거 뿌리 다 못 뽑으면 제초 못하면 명년 제초, 내년에 제초 누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 그게 뭐야? 내 땅이면 내가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잡초 뽑는 거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새싹 나와도 안영운이 악초의 탓 아닌가. 자, 그래서 악초 제거 못하면은 새싹 나와도 악초가 다 영양분 빨아들여가죠. 잡초들이. 맞죠? 자, 그래서 묘논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조밭에 있는 죽정이 오랑캐와 어떠한가. 자, 그러니까 이 논에 있는 이 악초 가라지는 뭐랑 똑같다? 이 나라의 간신과 똑같다. 자, 다음 조밭에 있는 쭉정이 역시 악초겠죠. 자, 쭉정이 뭐랑 똑같다? 오랑캐랑 똑같다. 그 정도로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풍우 뒤에 바람과 비 뒤에 저 황충은 밑에 뜻 나와 있는데 곡식을 먹는 벌레입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먹는 벌레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자,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하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길을 쏜가.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벼를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군자처럼 대해줘야 된다. 군자가 뭔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벼를 마치 누구처럼 대해줘야 돼? 군자처럼 대해줘야 돼. 자, 그래서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길을 쏜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자, 지금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가 아니지. 무엇을? 농사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농사해야 돼. 농사 안 하면 너 세금 어떻게 낼 거야? 못 내. 올해 농사 대충 하면 그 잡초들 안 뽑을 똑바로 안 뽑을 텐데 잡초들 똑바로 안 뽑으면 내년에는 너네 망해. 라고 하는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소위 쫓고 군자 등령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 좋은벼 재배 전가 근무로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왕실에서 정치하는 거 소위 쫓고 군자 등용하는 거죠. 소인 같은 사람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군자 훌륭한 사람들 등용해야 돼. 그게 왕실의 정치의 도리야. 그런 것처럼 악초 제거하고 좋은 벼 재배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농민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나 지문 볼게요. 나 지문은 뭐냐면요, 보통 고전시가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시가 나오는 지문에 뒤에 이런 식으로 고전스러운 문장에 산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거 전부 뭐냐면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소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고전소설은 고전소설 파트로 따로 지문이 나와야 되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수필이니까 수필로 하여금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첫 번째, 수필은 무엇을 쓴 글이다? 경험을 쓴 글이다. 자,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된다?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깨달음 또는 교훈을 드러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비용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회랭이를 쓰고 동다리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자,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계기에 이르러서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의 무두장이 거복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거복이 발끈 노하여서 말합니다.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상황 일단 대충 떠올려보면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이 사람 신분이 굉장히 낮고 천해. 그래서 이 지나가던 손님이 비용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무두장이야. 그래서 신분 되게 낮아. 어떻게 이 사람이랑 지금 서로 얼굴만 대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비용이 얘기합니다.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으니 군자가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살생,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하다. 주로 이제 뭐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됐잖아. 맞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거복이 말합니다.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강하게 여기는 것. 자, 낚시질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고화하게 아주 이제 높은 가치로서 여기는 것. 자, 벼슬 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끊고, 자, 노축하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딱 읽었을 때 사실은 주제 그냥 거의 바로 나왔죠. 바로 뭡니까? 지금 이제 벼슬 하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뭘 하면서 살아갑니까? 살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생하는데? 사냥해서 잡고, 그 다음에 낚시질에서 물고기 잡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면서 벼슬 얻고, 다 살생해. 맞지? 자, 그래서 똑같아. 그러면 벼슬 가지고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무두장이 나나 똑같이 살생한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날 천하게 여겨?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딱 읽어줘야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또한 발끈하여 노했습니다. 자,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며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뜻으로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서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느냐.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너는 남이 시켜서 하면 동시에 아주 천하게, 그때 당시 돈을 되게 천하게 여겼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아주 천하게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랑 나는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더니 거북이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객 손님이 왔는데요. 재상이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재상이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거짓말이다. 그쵸? 자, 그런데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황지라고 하는 게 밑에 뜻이 나와 있죠. 뭐냐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적혀있는,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를 황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황자가 한자로 하면 누를 황자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종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재상이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 자, 재상이 허리가 굽었는데 그 객은 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객이 가고 난 뒤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급히 불러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라고 말했던 객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말이 들렸고,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다시 왔는데 이미 과미곡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들 역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야? 권력을 쫓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은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은 가축을 괴롭히는 일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 자,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비목이 멍해져서 억지로 응답합니다.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자,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서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벼슬하는 자의 경우 그런 것을 받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옹께서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자,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굽은 허리를 곧다고 하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는데 과거 합격한 사람들이 적힌 이름이 담긴 종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황지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황지 누런 종이. 자, 그러니까 흰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내가 이제 가축을 잡으면서 똥에 이제 옷이 더럽혀지고 피에 더럽혀지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요 말썽을 계속 져가지고 비용이 결국 할 말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내용의 반복이야. 맞지?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우리는 이미 주제를 어디에서 봐? 여기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물론 이제 지문이 친절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문이 친절하지 않은 작품은 주제가 어디서 드러나겠어? 뒤쪽에서 드러나겠지. 그러면 내가 계속 긴장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지금 에피소드가 뭘 말하려고 나오는 에피소드지? 라고 하는 부분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맞죠? 자,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뭘 가르지 말라. 천함과 귀함을 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맞죠? 또는 거기에 플러스 이 벼슬하고 있는 이 높은 신분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례허식이라든지 또는 위선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다음 다시 1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1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자, 나머지는 11페이지 다 깨끗하게 나와있나요? 오케이. 자, 낙엽송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작품이요.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어려워요. 하나만 어려운데 지문이 좀 여러분들 읽는 평소에 교과서에서 봤던 시랑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자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낙엽송. 낙이 무슨 낙자인데요? 떨어진 낙자. 자, 그래서 낙엽하면 뭐야? 떨어지는 잎이잖아. 그쵸? 송은 뭘 뜻합니까?
소나무를 뜻한다. 그쵸? 소나무. 자, 그러면 소나무 중에서요, 여러분들 그 낙엽치는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12달 내내 푸른 소나무가 있고요. 그 낙엽치고 새순 나는 소나무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낙엽지고 그 잎지고 다시 새순 나는 요 소나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대요. 자,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대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눈이 한번 번쩍해야 돼요. 왜? 대놓고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뭘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까? 새순. 그런데 뭐보다? 꽃보다. 자, 그러면 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보고 새순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로 본다는 거 혹시 느껴집니까? 여기 지금 바로 눈에 들어봐야겠죠. 자, 다음. 청송이라도 가을 되면 홀홀 낙엽 친다 하느니 라고 해서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 되면 낙엽 친대요. 자, 그리고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 자, 그러면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 시 안에서만 보자면 새순에 해당하겠지. 맞죠? 새롭게 태어나는 애니까 봄마다 새롭게 젊게 태어나는 요게 자랑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이미 좋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 하대요? 사랑스럽기까지 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낮에 햇볕 있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듯 이슬 마시고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요 새순이 하는 일이겠네. 자, 그래서 새순이 밤과 낮을 이제 맞이하면서 낮과 밤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이 새순이 파릇하게 뭐로 자라난대요? 여름으로 자라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벌써 계절과 관련된 단어 3개 나왔습니다. 뭐 나왔어요? 봄, 여름, 가을 다 나왔어. 맞죠? 자, 33번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읽었던 그대로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재적 관점으로 한 이제 해석을 보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작품이요, 예전에 수능 특강에 한 번 수록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뭘로 나왔냐면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읽으면 이 작품을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박두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청록파라고 하는 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실었던 이제 작가거든요. 그래서 박두진, 방보걸, 조지훈 이 사람 3명이서 이제 청록파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새순의 모습은요, 이제 시대적 배경을 담으면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린 이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잎을 피워내듯이 우리 민족은 계속 짓밟혀도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이제 해석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보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설지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이 새순에 우리 민족을 상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왜 그러면 민족을 상징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았어요. 자, 다음 소등 볼게요. 이게 진짜 어렵죠? 자, 소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 끄는 겁니다. 맞죠? 자,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화자 등장했고요. 자, 이 화자가 하는 행동, 불을 끄는 행동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 불을 끄는 행동을 하는 이유도 나와 있었어. 바로 뭔데요? 꿈꾸는 시간. 맞죠? 자, 그러면 이 불을 끄면은 나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시 안에서. 불 끄면 꿈꾸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 안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를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자, 현실은 어떤데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졌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를 좀 안 읽다 보면은 요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도 지금 이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해도 괜찮아. 뒤에 또 나올 거거든요. 작품이 길면은 이제 장점이 그거죠.
자, 한 포기 풀도 타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대요. 자, 이 가뭄의 뜰 어디에 있는 거야? 현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 어떤 현실? 메말랐어. 그렇지. 부정적이야. 메말랐고요. 완전 그냥 가뭄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불모의 뜰에는 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자, 불모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털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불모의 어떤 장소 또는 불모지라고 하면은 이 불모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땅을 불모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또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이 현실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모의 뜰에는 뿌리도 타는 목마른가? 그렇게 메말랐으면 당연히 목마름이 있겠지. 맞죠? 자,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도스라지고 있다. 당연히 그렇겠지. 맞죠? 자,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불을 끈대요. 지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화자에게 있어서 불을 끄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이길래 두 번이나 이야기하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고 2로 넘어갑니다. 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에 시체에 꽃이 달리는 또 현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뭄에 말랐다고 표현했어. 맞죠? 자, 그런데 불을 끈 시간이래요. 불을 끈 시간은 뭐야? 그렇지. 꿈으로 나아간 시간이야. 맞죠? 아까 꿈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꿈속인가 봐.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지피는 불길은 거림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대요. 자, 지금 꿈속이다. 그치? 자, 그런데 꿈속에 뭐가 올라와요? 불길이 올라와요. 근데 이 불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 꿈속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화재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화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불이 나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화재가 지금 찬란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시 안에서 화재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화재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디 안에서인데? 꿈속 안에서. 맞죠? 꿈속 안에서 불길이 팍 하면은 뭐야? 밝혀진다네. 밝혀진다네. 꿈속이. 어두컴컴한 꿈속이. 맞죠? 자, 다음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자, 불길이 치솟았으니 당연히 그슬린 재도 있겠지. 맞죠? 자, 그런데 이 잿더미 위에서 뭐가 보이는지를 보세요.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있고요.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꿈속에서는 이 불길 이후 너머에 뭐가 보인다라는 거야?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월의 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꽃도 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이 얼어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야. 맞죠? 자, 그래서 푸른 바다가 번지는 거, 그 다음에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지는 건 어디랑 대비됩니까? 현실의 메마름과 대비됩니다. 이거 느끼십니까? 이미지가 되게 낯설어. 꿈속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그래서 막 밝혀졌어. 그래서 이 잿더미가 있는데 이 잿더미 뒤 너머를 봤더니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냄새가 있대. 이 되게 좀 일상적이지 않은 이미지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과 이 이미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아, 현실이랑 다른 꿈속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알겠죠? 자, 다음 3. 자, 지금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2, 3 각 몇마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시, 3 이미지가 각각 달라.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그 이제 그 사진첩 갤러리 읽었을 때 갤러리 이렇게 사진 넘기잖아. 그쵸? 사진 넘기는 거랑 비슷한 거야. 1 하고 시상 넘겨. 2 하고 시상 넘겨. 3 새로운 시상 나온 거야. 맞죠? 자, 볼게요.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대요. 이제 꿈속에서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대요. 자,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밟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지하층계 안에는
뿌리가 있나 봐. 자, 뿌리는 뭘 먹어야 돼? 그 안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을 빨아들여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이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는 어느새 뿌리를 받고 질척질척 땅을 적시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땅 지금 메말랐어? 촉촉해? 촉촉해. 이거 느껴집니까? 메마르지 않았어. 이 땅은 어떤 땅인데? 꿈속의 땅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땅을 적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있어. 뭐 해야 돼? 물 빨아들여야지. 맞죠? 자, 목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불을 끕니다. 꿈꾸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대요.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현실이야. 불을 꺼놓은 상황은 어떤 꿈속의 세계야. 맞죠? 자, 그런데 이 내가 꿈을 꾸는 거, 꿈속에 있는 이 세계는 뭘 위해서 꿈을 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실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화자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이거 느껴집니까, 혹시? 왜? 현실을 위해서 꿈을 꾼다며. 맞지? 그러면 적어도 이 꿈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현실에서도 느끼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사실 뭐 100% 정확한 건 없겠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꿈속에 있는 이 촉촉한 이 생명이 느껴지는 이 감정을 어디에서도 느끼고 싶은 거야? 현실에서도 느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너무 많이 드러났었다. 그렇죠? 시어에서. 자, 생명력 있는 세계로. 자, 생명력 있는 세계. 아까 꿈속에서는 어디였습니까? 꿈속이었죠. 맞죠? 이미지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2번 시 2연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 불길이 지솟아. 잿더미 위에 뭐, 잿더미 뒤 너머로 뭐가 느껴져?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냄새가 느껴지죠. 맞죠? 자, 다음 3년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 땅이 메마르지 않고 촉촉해. 물길이 있어. 물결이 있어. 자, 그래서 이 물길을 어떻게? 뿌리가 빨아들이는 형태로. 맞죠? 자,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생명력은 아까 어디서 느꼈어? 꿈속에서 느꼈어. 맞지? 그런데 현실의 시간을 위해서 꿈을 꾼다며.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꿈속에서만 생명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현실로 이 생명력을 끌고 갈 거야.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생명력을 다시 되찾을 거야. 생명력이 없는 곳은 어딘데? 현실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메마른 현실을 마치 꿈으로써 또는 꿈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촉촉한 세계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지막 행에서 드러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 읽기의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좀 잘 읽어질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해야 되는데 요거 서글픈 순간도 13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고전소설도 얘기해야 되는데 고전소설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이 현대소설 관련해가지고 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던 소설의 세 가지 요소가요, 인물사건 배경이었습니다. 자, 인물사건 배경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수능국어나 이런 모의고사에서 같은 형태에서 보는 소설은요, 그냥 인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요 소설을요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지문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 자, 이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툭 잘라놓고 중간부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추론해야지. 뭐 어떻게 안 나와 있는데. 맞죠? 자, 그럼 어떻게 추론할 건데? 앞에 부분 있죠? 이 소설의 초반 부분입니다. 이 초반 부분에 완전 빡 집중을 해야 돼요. 빡 집중을 해서요, 무엇을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내가 마치 이제 형사가 이 범인 잡듯이 이제 증거 수집하듯이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고 서술자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물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작은 것 한 단도 한 단도 쭉 해서 여기에 노인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서 사모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신사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나옵니다. 나 나온 순간 아, 이거 지금 1인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이 노인 대화하는 걸 바탕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나는 주인공이야. 맞죠? 1인칭 주인공입니다. 그럼 나를 필두로 서술이 될 건데 이 나를 둘러싸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인물들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쭉쭉쭉쭉 일단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있을 수 있고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안 중요한 인물은 갈수록 빼. 그러면 중요한 인물들의 말들만 남을 거야. 그거를 바탕으로 구성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구성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부동산의 장면입니다. 이 부동산의 장면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이 노인이 얘기하고 있는 쭉 이야기들을 보면은 집 얘기하고 있거든. 맞죠? 그리고 지금 땅 얘기하고 있거든. 아,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지금 부동산이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를 막 지금 수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꾸리고 나면은 쫙 읽었을 때 아,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방 보러 다니는, 집 보러 다니는 인물이구나. 그러면 이제 뒤에 사연이 나올 때 쉽게 잘 읽어지겠지. 아, 지금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애도 있거든. 그래서 애 데리고 집 보러 다니니까 안 좋은 소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에 좀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읽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좀 인물을 중심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했는데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그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좀 이제 이 표현이 이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이렇게 하고 조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